나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오전 7시에는 눈을 떴습니다. 은퇴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40년 가까이 교단에 섰던 습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서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차를 마시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해묵은 은행나무가 보였습니다. 아내 해숙이 저 나무 아래에서 손자 지우와 뛰놀던 모습이 떠올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셔야지요. 신문은 그만 보시고 이리 오세요. 안방에서 들려오는 해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직하고 다정한, 평생을 듣고 살아온 그 목소리. 하지만 요즘은 그 목소리 속에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소, 곧 나갈게요. 저는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숙은 식탁에 앉아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정겨웠습니다. 밥그릇 위에 숟가락을 놓으며 해숙이 말했습니다. 오늘 지우 학교에서 무슨 행사 있다고 했지요? 담임 선생님이 연락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몇 시였는지 기억하세요? 해숙의 표정에 작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행사가 없어. 그건 다음 주 토요일이요. 지난번에 저와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었잖소. 해숙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영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말이지 요즘은 어제 일도 가물거려요. 제 아내는 본래 총명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건망증은 갈수록 심해졌고, 이제는 초기 치매 진단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작은 달력에 중요한 일들을 빼곡히 적어두고 냉장고에는 알기 쉬운 그림들을 붙여두어도 해숙은 때때로 길을 잃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괜찮소, 여보. 내가 당신 옆에 있는데 뭘 걱정하겠소.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듯이요. 해숙은 저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내는 연약해 보였지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교편을 잡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아내는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저를 그림자처럼 지지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여 외동아들 재현을 얻었고 그 아이가 일찍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저희 부부는 서로를 의지했고 재현이 남긴 유일한 희망, 손자 지우를 바라보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린 지우에게는 해숙이 늘 따뜻한 할머니였고 저에게는 평생의 반려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며느리 선영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식사하셨어요? 저 선영이에요. 선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하고 밝았습니다. 응, 선영아. 막 식사 마쳤단다. 무슨 일이니? 저는 해숙이 낮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흘끗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머님께서 좀 어떠세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돌봄을 받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선영의 목소리에서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선영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단다. 내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면 괜찮을 거야. 아버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저희 같은 비전문가보다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제가 강남에 있는 아주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최첨단 시설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어머님을 돌봐주신대요. 지우 교육에도 아무래도 제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니까요. 선영은 늘 현명하고 똑 부러진 며느리였습니다. 지우의 교육에도 열심이었고 저와 해숙에게도 늘 살갑게 대했습니다. 외동아들을 먼저 보낸 저희 부부에게 선영은 둘도 없는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선영의 말에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해숙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말대로 저의 개인적인 간호만으로는 해숙에게 최상의 보살핌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곳이라고.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제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고른 곳이에요. 요양원이 아니라 거의 호텔 같아요. 어머님도 그곳에 계시면 훨씬 편안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해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선영과 함께 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넓고 쾌적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제가 예상했던 요양원의 이미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해숙에게도 이곳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의 불안감을 잠재웠습니다. 결국 저는 해숙을 요양원에 입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숙은 저의 결정을 순순히 따랐습니다. 여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해숙의 손을 잡고 며칠만 있으면 적응해서 좋아질 거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은 두 달이 되었습니다. 해숙이 요양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영은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어머님께서 요양원 환경에 적응을 못하시고 치매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면회가 어렵다고 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제 가슴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빨리? 저는 불안했지만 며느리와 요양원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걱정되어 며칠에 한 번씩 요양원에 전화를 걸고 선영을 통해 아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선영은 늘 바쁘다는 듯 짧게 답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머님 식사를 거부하셔서 걱정이에요. 아무래도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밤에 계속 소리를 지르셔서 다른 환자분들에게 피해를 주신다고 해요. 격리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해숙의 상태를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 그 그림자가 저의 노년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요양원에 입소한 후 2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해숙의 상태가 호전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전해주는 소식은 언제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해숙의 치매 증세는 더욱 깊어졌고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면회는 여전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외부 자극이 해숙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는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내 아내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그저 소식만 전해 듣고 있어야 한다니. 아버님, 이번 달 요양원 비용 고지서 나왔는데 추가 치료비가 꽤 붙었네요. 어머님 병세가 많이 심각해지셔서 특수병동으로 옮기셔야 한대요. 선영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금액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지난달보다 200만 원이나 올랐구나. 특수병동으로 꼭 옮겨야 하는 거니? 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요양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이게 어머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우 학원비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안 계시니 지우한테 더 신경 써야 해서요. 선영의 요구는 갈수록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살가운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선영은 오랜만에 지우를 데리고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지우는 부쩍 말이 없어졌고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며 어르고 달랬지만 아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지우를 신경 쓰는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화하는 내내 큰 목소리로 웃었고 낯선 사람들과의 약속을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날 선영은 식사 후 급하게 다음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두고 간 명품 핸드백을 보고 잠시 의아했습니다. 선영이가 저렇게 비싼 가방을 들고 다녔던가? 그러다 우연히 선영이 두고 간 다른 물건, 찢어진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무심코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 매각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매도인은 김혜숙, 그리고 매수인은 박선영의 친인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와 해숙이 평생을 모아 장만한 보금자리였고 해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요양원에 감금되어 면회조차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 서류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다니. 당장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라. 할 말이 있다. 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선영은 제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잠시 머뭇거리다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지금 바쁜데 이렇게 급하게 부르시면 좀 곤란해요. 저는 선영이 두고 간 서류 봉투를 그녀의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선영아. 이 서류에 대해서 지금 당장 해명해라. 선영의 얼굴에서 평소의 여유로움은 사라지고 싸늘하고 계산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걸 벌써 보셨네요. 별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 워낙 편찮으셔서 혹시 나중에 병원비나 요양비가 많이 들까봐 미리 정리해두려 했던 거예요. 그녀는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이 서류에는 매각동의 날짜가 불과 한 달 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매수인이 왜 내 친척 명의로 되어 있느냐. 내가 해숙을 치매로 몰아넣고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저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눈빛을 피하다가 이내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조심하세요. 저를 뭐로 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제 아들, 지우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뭘 뺏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제 것 될 거 미리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그녀의 뺨이라도 때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너는 감히 내 시어머니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이라니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그렇게 혼자 두시고 괜찮으세요? 저는 그래도 어머님 병간호까지 하고 지우 교육까지 신경 쓰고 있는데요. 선영은 적반하장으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담당자에게 해숙과의 면회를 요청했지만 단호한 거절만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현재 김혜숙 환자분은 상태가 불안정하셔서 외부 면회가 어렵습니다. 보호자 박선영님의 동의 없이 면회는 절대 불가합니다. 저는 내가 남편이다. 당신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하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며느리 선영의 해숙에 대한 학대와 재산 편취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피해자분이 의사표현이 어려우시고 요양원 입소 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권 문제도 본인이 직접 동의했거나 공식적인 후견인 지정 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당장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어 구청에도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지만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결국 제가 발로 뛴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영은 이미 모든 상황을 법적으로 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해숙이 이렇게 속절없이 며느리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현실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한데 엉켜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숙이 저를 바라보던 희미한 미소, 아들을 잃고도 굳건히 제 곁을 지켰던 해숙의 모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문득 결심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외롭고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해숙을 되찾고 선영의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저의 시선은 굳게 빛났습니다. 며느리 선영에게 아파트 매각 서류의 진실을 캐물었고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저는 거센 폭풍우 속에 홀로 서 있는 늙은 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내 아내 해숙을 구할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해숙의 희미한 미소와 그런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 저의 어리석은 결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다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아내를 만나야 한다는 절박함이 앞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김혜숙 환자 남편 김석진입니다. 오늘 면회가 꼭 필요해서 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간호사는 차가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혜숙 환자 보호자 박선영 씨께서 면회 금지를 요청하셨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 외부인과의 접촉이 제한적입니다. 외부인이라니. 내가 남편입니다. 도대체 보호자 동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아내를 제가 보겠다는데 왜 못 보게 하십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데스크 안쪽에서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내밀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규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보호자에 서면 동의 없이는 면회 불가입니다. 불만을 제기하실 거라면 보호자분께 직접 말씀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단호했고 제 분노는 그 단호함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맥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에 머리를 박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요양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혹시라도 해숙의 얼굴을 언뜻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여 주변 벤치에 앉아 망원경으로 창문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닫힌 창문만이 저를 응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저는 빈집에 들어설 때마다 해숙의 빈자리를 더욱 절감했습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고 해숙이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던 그 시간들이 그리워 사무쳤습니다. 며느리 선영은 그 사이 제 연락을 아예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도 선영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간다던 지우는 이내 며칠째 학교도 가지 않은 채 선영의 친정집에 머물러 있는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해숙을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선영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이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도 구청도 심지어 요양원조차 선영의 편에 서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분노는 점차 깊은 무력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재에 앉아 해숙과 함께 찍었던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해숙, 아들과 지우를 안고 행복해하던 해숙. 그 사진들 속 해숙의 웃음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해숙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 지옥 같은 곳에 보냈어. 내가 바보 같았어.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제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나 막다른 길에 다다른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다시 요양원 근처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른 탓에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저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김혜숙 어르신 보호자분이신가요? 며칠 전부터 여기서 계속 뵙는 것 같아서요. 나직하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씨 남편 김석진입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저는 경계하는 마음과 동시에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여성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요양원 소속 사회복지사 이지혜입니다. 어르신께서 아내분 면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건 대략 알고 있습니다. 간호사님께도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녀는 제 표정을 살피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호자 박선영 씨가 면회를 완강히 거부하고 계셔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르신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혹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사회복지사 이지혜 씨는 요양원의 직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옅은 동정심과 연민이 엿보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이 제 마음에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라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에도 가보고 구청에도 가봤습니다. 며느리가 모든 것을 막아놓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지혜 씨는 제 옆에 앉으며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혹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 아내분의 요양 기록이 평소와는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외부인이 눈치채지 못할 만한 이상 징후 같은 것들이요. 이지혜 씨의 말은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보이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제 심장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요양 기록의 이상 징후라니 며느리가 요양원과 결탁했을지도 모른다는 저의 의심이 서서히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나에게 작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을 돕고 싶습니다. 어르신의 아내분도 이곳에서 홀로 고통받고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 주시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혜 씨가 건넨 작은 명함 한 장이 제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해숙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지혜 씨로부터 작은 명함을 건네받은 그 순간, 저를 짓누르던 절망감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꺼져가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아내 해숙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제 마음속에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지혜 씨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의심과 선영이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재산 문제까지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지혜 씨는 제 말을 꼼꼼히 받아 적으며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르신 아내분의 진료 기록이 다소 비정상적입니다. 특히 처방되는 약물의 종류와 양이 치매 초기 환자분들에게 흔히 쓰이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지혜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이 비정상적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더 조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실제 어르신 상태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지혜 씨가 알려준 대로 해숙의 병실 주변을 다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의 쓰레기통을 몰래 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해숙의 병실 앞에서 떨어진 작은 약포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적힌 약품명은 제가 예전에 해숙에게 처방받은 약과 전혀 달랐습니다. 며칠 후 이지혜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어르신 아내분께 처방된 일부 약품은 치매 증상을 가속화시키거나 환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약물들입니다. 또한 제가 입수한 내부 기록을 살펴보니 외부 면회를 거부한 것이 박선영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 역시 면회 금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겁니다. 이지혜 씨의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선영뿐만 아니라 요양원 측도 한패였다니. 해숙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지혜 씨는 제가 파악한 약포지 증거를 토대로 다시 한번 외부 전문가와 상담해 줄 것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지혜 씨의 도움을 받아 요양원의 비정상적인 운영 실태를 조금씩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관리 환자 식단, 다른 환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자 지우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너무 외로워요. 엄마는 맨날 바쁘고 아빠도 보고 싶고 할머니도 보고 싶어요. 수학이. 넘어 지우의 울먹이는 목소리는 제 마음을 찢어지게 했습니다. 선영은 지우에게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고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지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영의 친정에 버려져 있다시피 한 지우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너를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구나. 저는 지우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엄마가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요양원에 혼자 두는 게 맞다고.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 속에서 선영이 지우에게도 해숙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주입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는 심하게 위축되어 있었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아프신 게 아니야. 할머니는 그저 잠시 힘들었던 거야. 할머니가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아버지와 지우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를 사랑하지. 그 마음이면 충분해.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지우가 함께 할 거야. 저는 지우에게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추억을 이야기해주며 아이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을 때 저는 해숙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마침내 요양원의 중요한 증거들을 제보받았다고 연락했습니다. 그것은 요양원 원장과 며느리 선영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걸 보시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박선영 씨가 어르신 아내분의 증상을 조작하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로 금전 거래가 오갔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명확한 증거가 제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이지혜 씨는 제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이 증거를 토대로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분명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심을 알아준 이지혜 씨와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지우의 마음 덕분에 저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해숙에게 가해진 모든 부당함을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저의 심장은 뜨겁게 뛰었습니다. 저는 해숙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지혜 사회복지사에게 받은 결정적인 증거들, 며느리 선영과 요양원 원장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 기록은 마치 폭탄과 같았습니다. 해숙의 병세를 조작하고 심지어 특정 약물을 처방하여 증상을 악화시키려 한 명백한 증거들이었지요.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혜 씨가 동행해 주었고 우리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수사관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진술에 반신반의하던 수사관들도 메신저 기록과 이지혜 씨가 확보한 요양원 내부 문건들을 보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르신, 이 증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원 원장과 며느리분의 공모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수사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오랜만에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외쳐왔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혜 씨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어머님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경찰은 즉시 요양원을 압수수색하고 원장과 선영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지혜 씨의 조언대로 저는 이 사건을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며칠 뒤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치매 시어머니, 요양원 감금, 재산 노린 며느리의 충격적인 폐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사건의 전말이 보도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여론은 선영에게 지독한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해숙에게 씌워진 오명을 벗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경찰 조사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혜 씨가 확보한 증거들과 요양원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그녀의 거짓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급기야 한 간호사는 선영이 해숙에게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척 잘해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경찰과 함께 요양원으로 해숙을 데리러 갔습니다. 해숙의 병실 문이 열리고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에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몸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예전의 총명함은 온데간데 없이 공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해숙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해수가, 내가 왔소. 이제 괜찮소. 우리 이제 집에 갑시다. 해숙은 저의 얼굴을 한참 응시하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선영과 요양원 원장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은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변호인의 반박과 증인들의 증언이 오고 가는 가운데 저는 선영의 탐욕이 얼마나 깊고 치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죄는 해숙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학대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짓밟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선영은 존속상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후회보다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통안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의 사랑마저 스스로 걷어찼던 것입니다. 저에게는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에 시린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승리라기보다는 너무도 슬픈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해숙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치매 증상은 여전했고 때때로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혜 씨의 조언과 도움을 받으며 해숙에게 필요한 치료와 따뜻한 보살핌을 주었습니다. 손자 지우는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매일 할머니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지우가 그린 거예요. 할머니랑 저랑 같이 웃고 있죠? 지우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해숙의 얼굴에 가져다 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숙은 지우의 그림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상처가 많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해숙아,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키고 싶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 하지만 이제 내가 당신 곁에서 평생 함께할 거요. 지우와 함께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갈 거요. 해숙은 저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쳤고 거실에는 지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해숙은 예전처럼 돌아올 수 없지만 그녀가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사랑과 믿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진정한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임을 저는 알았습니다.